비트코인은 왜 오를까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기업이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존 통화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정용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핵심 단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생겨났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 이제는 명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은행, 정부, 달러를 대체하려는 기술적 혁신이자 철학적 반란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잃었고 부동산은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죠. 정부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은행들을 세금으로 살려냈습니다. 그 불신 속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백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중앙기관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전자화된 P2P 현금 시스템, 즉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은행을 믿지 않고 수학과 코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믿자는 제안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비트코인은 현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M2 통화량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입니다. M2는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예금까지 포함한 통화 지표인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M2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자산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수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풀릴수록 신뢰는 줄고 신뢰가 줄수록 사람들은 정부가 아닌 수학이 통제한 자산, 비트코인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팩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약 40%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0배 상승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100만 개의 발행량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누구나 검증할 수 있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 덕분에 조작이 불가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신뢰 없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신뢰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금과는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운반이 쉽고 저장 비용이 없고 수량이 명확합니다. 즉 글로벌하게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추가로 실제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93%는 이미 발행을 완료됐고 나머지 7%만이 2140년까지 서서히 채굴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왜 미친 듯이 오를까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다음 반감기는 2028년입니다. 두 번째, 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국가 단위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자산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인플레이션, 금은 물리적 한계, 부동산은 유동성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완한 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준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록,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이미 수천억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들을 추가적인 관리망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단위에서 이미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미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수단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들이 장기 보유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미래에는 프로그래멀 머니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랑 결합해서 조건부 지급, 국가 간 자동 정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인프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오를까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기업이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존 통화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 세 가지가 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현실적 용도와 투자적 관점에서 명확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